진짜 상업적인 것과 뭐 윤리적인 게 막 이렇게 혼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발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런 영향력을 내가 깨닫고 인지하고 개발하는 과정. 그렇지 않으면 진짜 괴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지난해 방송계에서는 9년 만에 여성이 여성 예능인이 대상을 받은 건 17년 전. 그날이 도대체 뭔데? 여성 배우의 활약은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지만 여성 출연자에게는 애교와 섹시함을 2차 가해를 부추기는 듯한 기사.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릴수록 조회수가 늘고 보통 수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 뭐 x 제곱 더하기 1이 있다.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뭐 1을 넣으면은 바로 연산이 되지 않잖아요. 1을 넣고 1 곱하기 1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더하기 1을 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하고 정확하게 매핑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함수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컨텐츠 기반 있고 아이템 필터링 방식도 있고 그다음 협업 필터링 방식 뭐 이렇게 있는 컨텐츠 기반은 일단 사용자한테 뭔가 정보를 받아요. 음악 같은 거 추천을 해줄 때 너가 뭐를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락을 좋아해라고 응답을 하면은 이 사람이 보지 않거나 이제 듣지 않았던 컨텐츠들 중에 락을 다 찾아내가지고 락에 대한 점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상 점수를. 그게 이제 제일 기초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가 그다음 아이템 필터링 방식인데 요거는 그 어떤 영상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 영상하고 비슷한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내가 안 본 컨텐츠에 대한 점수를 다 매기게 되고요. 그 다 매긴 점수를 이제 쭉 소팅을 하면은 이제 제일 높은 탑 몇 개를 사용자한테 노출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협업 필터링은 저 기준으로 저랑 비슷한 그 평점 패턴을 보인 사용자들을 찾아요. 그 사용자들이 제가 안 본 컨텐츠 중에 뭐 꽤 괜찮게 봤어 하는 컨텐츠들을 찝어서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기술이 많이 올라가서 유튜브를 2018년에 전체 시청 시간 70%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사용자들의 그런 어떤 설문 형태의 응답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보통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지능형이 됐죠. 협업 필터링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컨텐츠랑 저 컨텐츠가 뭔가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뜬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는 나랑 비슷한 사용자들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좋아요를 눌렀거나 뭔가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거나 근데 결국 유튜브는 그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의 그 유사도라고 해야 되죠. 또는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런 표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은 이 사용자랑 이 사용자랑 서로 유사도가 얼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 큰 그 시밀러리티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 테이블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런 거는 이제 다 영업 기밀이 되니까 알려주진 않는데 그런 것들을 쓸 거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유튜브가 플랫폼이잖아요. 유튜브의 주 수입원은 광고가 되고 그래서 광고를 노출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받고 어쨌든 유튜브의 최대 목표는 광고를 많이 노출시켜야 되고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려면은 시청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줘야 되죠. 플랫폼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트래픽이 나오도록 머물르도록 만들려면 우리보다 훨씬 정교하게 우리의 습성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최근에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방송사보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국민의 시청 성향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빅데이터를 넷플릭스는 가지고 있잖아요. 방송사분들은 방송사별로만 가지고 있죠.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무언지를 알아서 그걸 거꾸로 선제적으로 어떻게 방법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 아주 좋게 생각하면 재밌는 콘텐츠를 자꾸 보여줘서 못 떠나게 한다든지. 거기서 그럼 그 재미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라는 건 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재미가 뭔가요? 그 부분부터는 진짜 상업적인 것과
윤리적인 게 막 이렇게 혼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내가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많아야 또 보상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올리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그 유튜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서로 이렇게 합이 맞는 거죠. 어떻게든 시청 시간을 늘려서 광고 많이 보게끔 하는 게 여러 그 합이 잘 맞아서 이제 필터 버블 이런 쪽으로 부작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추천 미디어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찬성하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 접하는 것이나 내가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의견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다라면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서 결국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접해야 될 해상의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에코챔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제한된 세상 시각과 인식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아니면 이해를 굉장히 제한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랑 내용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EU죠. 유럽에 있는 이제 EU인 경우에는 2018년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개방형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이제 우리는 그걸 VSP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개방형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가 규제에 포함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 원칙, 제한 사유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를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증오 유발의 개념을 좀 확대하면서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게 되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글에 대해서 이제 규제 움직임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도 사실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강하게 해야 되는지 약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규제를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사실 갈리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근데 막 무작정 고치면 안 되고, 특히나 요즘 좀 떠오르는 개념 중에 이제 뭐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이제 다이버시티, 다양성 측면에서 무조건 컨텐츠를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다이버시티를 좀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추천 알고리즘에 그런 속성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우연성, 우연히 이제 그냥 랜덤하게 하나 이렇게 우연히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해서 봤더니 흥미가 하나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이나 미디어 쪽에서는 뭐 추천 시스템에 그런 속성을 잘 넣어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 사례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미국에 있는 그 MIT 미디어랩에서는 그 피드를 이제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되지 않도록 특정 시점 되면 이렇게 완전 반대쪽의 의견만 보여주는 피드를 강제로 노출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반대 성향 의견을 볼 수 있도록 뉴스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알고리즘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더 인간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하고 워싱턴 대학에서 휴먼 센터드 데이터 사이언스, 거기서 주로 뭘 하냐면은 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만들어. 근데 이게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보기 시작했거든요. 윤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같이 이렇게 따라와줘야 된다는, 저는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개발자들이 뭔가 악의를 갖고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단지 이런 효과들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들었을 때는. 개발하는 사람을 그래서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개발 윤리라든가 개발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런 영향력을 내가 깨닫고 인지하고 개발하는 과정.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진짜 괴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해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경영진도 마찬가지죠. 이 알고리즘 자체가 프로덕트의 되게 큰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분석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서 이 프로덕트 매니저라든가 그 경영진에서도 이 프로덕트의 알고리즘이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궁극적으로는 그 콘텐츠나 미디어를 소비하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걸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디어 볼 때에도 이제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뭔가 추천 시스템이 나한테 이걸
피드로 보여주는 거지만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AI라고 하거나 뭐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제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우리 뭐 인류가 혹은 우리 그 사람들이 정보를 뭐 어떤 형태로든 축적해 온 걸 전제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알고리즘 AI,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사람을 뛰어넘는다라는 생각으로 자꾸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닮아가는 거죠. 그건 되게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축적하는 문화랑 사회적인 지식이 그게 이제 올바랐을 때 인공지능도 같이 선순환이 돼서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떤 미래 무슨 기술 뭐 이런 것처럼 뭐 세상에 뭐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무엇이라는 거죠. 특이한 외모나 체형으로 웃기는 정도지 여자들은 웃길 수 없지. 페미니즘 운동이나 어떤 활동을 여성의 문제로만 취급하고 나는 그냥